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 속에서 여행하는 아이디 구름여행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여행할 글읽기는 책 제목 새로운 인생 지은이 오르한 파묵 프롤로그를 읽어보겠습니다. 터키인 고유의 슬픔과 폭력의 심장부로 향하는 여행. 오르한 파묵은 새로운 인생에서 종말을 향해 질주하는 현대 문명의 광폭한 버스 안에서 텔레비전의 영상에 몰두하느라 상상력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기하학적인 경고를 한다. 특히 그는 동양의 도덕과 서양의 합리주의, 물질과 정신, 비디오와 문자가 대치하는 경계의 비정함 또는 타협 속에서 신음하는 군상들의 모습을 생동감 있고도 감각적인 문체로 표현하고 있다. 파묵은 인생과 소설을 동일시하는 작가다. 이 작품에서도 역시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한 새로운 모색과 인생의 고뇌를 다층적인 이야기 구조에 자연스럽게 삽입하였는데 이를 통해 독자들은 더욱더 다양한 소설적 재미와 메시지를 동시에 얻게 된다. 어느 날 한 권의 책을 읽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생동감 있고 서정적이며 마법적인 소설 새로운 인생은 이렇게 시작된다. 읽었던 책에서 깊은 감명을 받고 책장에서 내뿜는 빛에 모든 인생을 걸고 책이 언급한 새로운 인생의 뒤를 추적하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이 소설의 주요 골구역이다. 주인공은 책의 영향으로 사랑에 빠지고 대학 생활에서 멀어져 터키 방방곡곡으로 끝나지 않는 버스 여행을 떠난다. 독자는 주인공과 같은 속도로 이끌려가면서 주인공이 읽는 책이 아니라 그의 경험들에 동참하며 터키인 고유의 슬픔과 폭력의 심장부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흑백 텔레비전이 있는 찻집, 비디오 감상을 할 수 있는 버스들, 정치적 음모와 살인, 대리점주들의 조직, 편집증적으로 쓴 보고서들, 시계만큼이나 정확한 조사원들, 이제는 사라진 옛 물건들의 시, 그리고 지방 수구 세력의 반란으로까지 연장되는 이 경이로운 여행은 파묵이 세계 현대 소설의 가장 독창적인 작가들의 전위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한다. 이 소설은 한편으로는 인생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한다. 이 소설은 비할 데 없는 순간들, 죽음, 글, 사고의 비밀을 열어 보여주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 시절의 만화책, 한번 나타났다 사라지는 천사와 단테, 릴케의 시들로 연결되는 독특함을 지니고 있다. 단지 재미를 얻기 위해 책을 사서 읽는다는 것은 사치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터키에서 파묵의 소설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난해함과 경이로운 상상력 그리고 영혼에 호소하는 듯한 강렬한 이끌림으로 독자에게 한 발 더 나아간다. 세계 문학계의 반응 역시 제3세계 출신 작가에 대한 평가로 보기 어려울 만큼 시종 찬사를 일관했다. 동양에 떠오르는 샛별, 터키 작가 파묵. 파묵은 인류 소설가다. 현대의 가장 특이한 작가들 중에 한 명. 놀랄만한 성공. 유럽과 미국의 문학계와 비평가들이 제3세계 출신 작가를 이렇게 극찬한 예는 드물다. 절대적으로 문학적이다. 문학의 승리. 이렇게 파묵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작가 자신의 표현처럼 복수를 하듯 글을 쓰는 절실함과 남은 생애를 글을 쓰며 수도승처럼 방구석에서 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소설에 대한 그의 열정이 작품에 반영된 결과이다. 이제 터키 문학계는 파묵을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그의 작품 모두가 소설에 별로 관심이 없는 일반인에게까지 널리 읽히고 있으며 그는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는 작가라고 일컬어진다. 그의 다음 소설이 언제 출판될 것인지가 늘 독자들의 관심사이며 매스컴도 이에 촉각을 세우고 주목하고 있다. 그의 5번째 소설인 새로운 인생은 당시 터키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팔린 작품이다.
그 전까지는 얼굴조차 잘 내비치지 않는 작가였던 파묵 또한 자신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방송이나 잡지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고 텔레비전과 신문, 잡지에서도 이 소설을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때문에 이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린 데는 매스미디어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파묵은 그가 이전에 계약했던 출판사와 인연을 끊고 이 작품을 다른 출판사와 계약하면서 거액의 계약금을 받았다는 소문이 취재거리가 될 만큼 유명 인사가 되었다. 새로운 인생에서는 이전 소설인 흑서에서 사용된 복잡한 콜라주 기법은 사라지고 서사를 갖춘 서술 기법을 선보인다. 그러나 그가 서술하는 것은 구체적인 삶 자체가 아니라 이미지들의 세계이자 실상이며 그 이미지들이 다양한 의미로 인용되는 구조이다. 1인칭 시점으로 서술된 이 소설은 주인공인 나 오스만이 어떤 책 한 권을 읽고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고백으로 시작된다. 주인공 오스만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된 이 책의 비밀을 풀기 위해 대학을 중도에 포기하고 길을 떠난다. 작가는 마을에서 마을로, 도시에서 도시로 이어지는 주인공의 끝없는 여행과 모색과 모험을 대단히 감각적이고 위트가 넘치는 문체와 미스터리적이면서도 매우 긴박한 스토리로 전개하고 있다. 주인공이 이끄는 대로 함께 버스 여행을 하는 독자는 현란한 소비품들, 서로를 모방하는 위험 신호와 감탄부호로 들끓는 도시들, 잊힌 마을과 인생들, 퇴색한 알파벳들, 살인자들, 사고와 죽음들 사이에서 오스만과 함께 불완전한 옛 인생을 뒤로하고 새로운 인생을 실현할 만한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소설의 골격을 이루는 여행은 개인과 사회의 모험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는 중요한 모티브 역할을 한다. 독자들은 주인공의 여행을 통해 그의 심리 상태와 터키 시골 지역의 가슴 아픈 광경들을 보게 된다. 이 소설에서 여행은 터키의 사회 문제를 부각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새로운 인생에는 두 가지 종류의 여행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주인공이 읽은 책의 세계에서 실현되는 여행, 다른 하나는 버스 여행이다. 여기서 두 번째 여행을 예비한 것은 물론 첫 번째 여행이다. 주인공 오스만은 그가 읽었던 책의 영향으로 끝없는 여행의 환상을 꿈꾼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거라는 환상이다. 사실 이 소설에서 새로운 인생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실현이라 할 수 있다. 오스만의 말을 빌리면 새로운 인생은 비유할 데 없는 순간, 교통사고를 당하는 순간에 맛볼 수 있는 행복, 즉 죽음이다. 작가 파묵은 독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언어, 문체, 장소 같은 요소들을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창출하려 했다. 그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이전 세계 혹은 이전 인생과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생을 상반된 것으로 제시한다. 새로운 세계가 가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파묵의 소설은 은유적이면서도 압류적인 문체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새로운 인생에서도 여주인공 자나는 신적인 동시에 성적인 존재이며 천사는 성스러운 존재를 의미하는 동시에 캐러멜과 껌을 만드는 회사의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철도원 으로프크 아저씨가 책의 제목으로 쓴 새로운 인생은 캐러멜 상표이기도 하고 주인공 오스만이 읽은 책 제목이기도 하다. 그 밖에 비정할 만큼 천천히 전진하는 기차와 사고를 향해 질주하는 버스들, 문자와 영상들, 도망자와 찰거머리 같은 추적자들, 이분법적 대립 구조와 동시성이 부여된 텍스트는 독자들의 상상력을 한껏 자극하는 구조로 설정되어 있으며 또한 신비롭고 환상적인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빛과 천사의 이미지가 계속적으로 묘사된다. 비람바 마을로 잠적해 책을 베껴 팔며 살고 있는 나이트인지 메오메트인지 아니면 오스만 자신인지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희생자를 추적한 오스만은 신세계 극장에서 영화 끝없는 밤을 관람하던 그를 향해 총알 3발을 발사한 후 내가 방금 사람을 죽였어 라고 외친다.
이 소설의 클라이맥스인 이 장면에서 작가는 죽은 자가 누구인지와 죽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밝히지 않는다. 나이트, 메오메트, 오스만 세 가지 인생 모두를 죽인 것인지 아니면 영화와 메오메트 그리고 저격자인 오스만 자신의 과거에 총격을 가한 것인지는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고 난 후에야 비로소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파묵은 소설에서 주요 모티브를 형성하는 독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책, 그리고 모두가 다 도달하고 싶어하는 새로운 인생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 번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는다. 결국 이에 대한 해석과 해결은 독자들의 몫인 셈이다. 이 소설의 배경인 1980년대는 터키 근대사 중 가장 다이나믹한 시대를 형성했던 시기이다. 파묵은 이 시대의 사회 변화를 충분히 묘사하기 위해 1970년대와 193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당시의 전형적인 사건이나 문제들을 다루었다. 이로써 작가는 독자의 뇌리에 사건들을 구체화하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된다. 독자들은 이렇게 해서 시간, 장소, 사회면에서 변화를 총체적으로 목격할 수 있다. 이 소설을 전통적인 서사체로 읽으며 다가서는 독자들은 처음부터 텍스트와 소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텍스트 뒤에 숨어있는 수많은 단서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파묵의 모든 소설에는 삶의 의미를 찾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는 진정한 자아를 찾는 길의 첫걸음인 셈이다. 이스탄불이나 터키 전역을 돌아다니는 등장인물들은 자신들의 내면 세계에서 결국 삶의 의미를 찾는다. 작가 자신도 이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곁에 어쩌면 멀리 떨어진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감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독자들이 텍스트 속에 숨은 단서를 추적하고 그 의미를 찾기 기대하며 이 소설 속에 특별한 장치를 숨겨놓았다. 파묵은 스스로 언급했던 것처럼 사회성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그는 머리를 혼란케 하는 카오스가 인생이라고 했는데 자신이 소설을 쓰게 된 원인도 인생에 대한 불만족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는 글을 쓰는 것은 불만족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파묵은 자신이 영향을 받은 많은 작가들 중에서도 탐피나르, 케말 타이르 그리고 터키 현대소설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오즈 아타이의 영향이 지대했다고 고백했다. 이들 작가들은 특히 뚜렷한 역사의식을 작품에 담고 있는데 파묵은 자신의 작품에서 심오한 사상 위에 서정적인 분위기를 덧칠하는 탁월한 기법을 구사한다. 물론 그의 작품에서 이들의 영향을 찾아볼 수는 있지만 그가 역사를 배경으로 소설을 쓰는 것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 자신이 역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역사는 내게 순수하고 순결한 상상력을 부여해 준다라고 말했다. 파묵은 소설에서 인물들을 세부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300~400쪽 분량의 장편소설에서 등장인물에 대한 묘사는 단지 키가 크고 안경을 썼다는 정도로 끝난다. 그것은 등장인물의 외부 묘사보다는 내면 묘사나 심리 분석에 더 치중하려는 의도인데 등장인물의 외적인 묘사를 남김없이 할 경우 독자들의 상상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그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이 또한 파묵 소설의 간과할 수 없는 특징 중 하나라 하겠다. 소설가라는 직업은 하나의 형태를 다루는 직업이며 자신이 소설을 쓰는 이유는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일 뿐이라고 항상 강조해온 파묵은 자신이 시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설을 통해 항상 독자들의 감흥을 기대한다. 그는 독자의 영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빼앗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계산하면서 소설을 구성한다고 말했다. 사실 그는 거의 모든 소설을 건축가처럼 치밀하게 설계한다. 텍스트는 은유적이면서도 압류적인 문체로 독자들에게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은 그의 책을 쉽게 읽어 나갈 수 없으며 상상력을 총동원해가며 추적해야 하는 것이다. 파묵은 소설 쓰기, 창작을 인생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소설 미학에 관한 그의 견해는 소설의 사회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적 심오함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자신 역시 사회와 단절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별로 이상할 것 없는 언급이라고 할 수 있다. 쉽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 아닌 만큼 파묵의 작품이 지닌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독자는 특별한 노력을 하면서 접근해야 한다. 그의 작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작가가 가공한 세계를 퍼즐을 풀어나가듯 추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문학은 신성하고 텍스트는 외부 세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 감춰진 부분들이나 풍부한 요소들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예술을 일종의 종교처럼 신성히 여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학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회 참여를 한다. 어느 작가도 사회 구성으로서의 활동에서 격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파묵 또한 사회 참여적인 소설관을 가지고 있다. 강력하게 주장하지는 않지만 나는 나 자신을 좌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좌익주의란 사회를 비판하는 것이다. 좌익주의는 모든 역사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텍스트를 쓴다는 것과 역사에 대해 냉철한 탐색과 분석을 시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특징적으로 행위와 참여를 중요시한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문학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파묵은 자신의 작품에서 독자들이 그와 함께 글쓰기의 행위에 창조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 특히 새로운 인생은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에 해당한다. 그는 이 작품에서 이야기를 잠시 멈춘 채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예를 들어 천사에 대해 처음 언급했던 장면의 색깔을 지금 기억할 수 있는가? 또한 철도의 영웅들이라는 작품에서 르프크 아저씨가 회사 이름들을 열거하는 것이 새로운 인생에 어떤 영감을 주었는지 즉시 말할 수 있는가? 내가 극장에서 마호메트를 총으로 쏘았을 때 그가 자난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챘는지 알고 있는가? 이는 파묵이 독자들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모든 단어를 놓치지 않고 주의해서 텍스트를 읽어주기를 원한다고 독자에게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을 잘 알고 있으며 학자 같은 섬세함으로 그것을 소설에 적용하고 있다는 증거다. 파묵은 모더니즘의 장점, 상징의 설정, 모던 서술 기법과 포스트모더니즘을 잘 활용하여 복잡하게 보일지도 모르는 소설 구조를 시도하고 있으며 모호하고 신비로운 언어와 문체를 의식적으로 사용하여 독자들을 놀라게 하면서 그들을 미로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작가다. 그는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제임스 조이스, 월리엄 포크너, 버지니아 울프, 그리고 카프카 같은 아방가르드 작가들의 모던 소설 견해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그의 모더니즘 소설 이해를 더욱더 강하게 뒷받침해준 원료는 앞서 언급한 터키의 모더니즘 작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파묵은 기존의 소설의 틀을 의도적으로 해체하는 실험, 소설, 메타픽션을 써왔다. 또한 파묵의 소설에서는 터키 사회의 주요한 문제가 중요한 모티브를 형성한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두 문화 사이에 끼인 터키 사회의 민족 정체성 문제, 즉 오스만 제국이 서구화 과정을 통과하며 치렀던 산고, 국제이해관계의 틈바구니에서 드러나는 현대 터키의 정체성 문제까지도 그의 소설에 나타난다. 그의 소설은 비판의식의 채를 걸러 나온 텍스트들이다. 개인이 집약적으로 표현된 그의 소설에서 비판적 서술이 가장 많이 묘사된 부분은 사회적 내용의 서술 부분이다 라고 평론가 일디즈 에제비트는 파묵 일기에서 언급하였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를 예리하게 해부하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그의 모든 소설은 시대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파묵의 소설은 대부분 환상적이고 유의적인 동시에 현실적이고 역사적이다. 그의 소설을 읽으면 그가 자신의 소설에서 어떤 기법과 어떤 형식을 취할지에 관해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가 서양의 선구자적 작가와 이론가들의 책을 읽고 영향을 받았으며 여기에 터키의 고유한 요소들도 소설 짜임새 안에 가미하여 혼합하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보인다. 우리는 파묵의 작품에서 그가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기 성찰적인 지성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설에서 나타나는 내면 지향적인 태도와 심층 의미의 탐색은 그의 진지한 작가의식의 발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소설의 독자에게는 주인공과 함께한 여행으로부터 진정한 자아를 찾고자 하는 절실함과 열정으로 모든 메시지를 이해하려는 진지함,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실현할 실마리를 찾으려는 집요함이 요구될 것이다. 글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터키 최고의 작가를 국내에 처음 소개하는데 개척자적인 역할을 수행한 미는사 여러분들과 이 지면을 같이 공유하고 싶다. Something's got a hold on me lately. No, I don't know myself anymore. Feels like the walls are all closing in, and the devil's knocking at my door. Whoa, out of my mind. How many times did I tell you I'm no good at being alone? Yeah, it's taking a toll on me. Trying my best to keep from tearing the skin off my bones. Don't you know I lose control when you're not next to me? I'm falling apart right in front of you. Can't you see? I lose control when you're not next to me. Yeah, you're breaking my heart, baby. You make a mess of me. Problematic. Problem is I want your body like a fiend, like a bad habit. Bad habits hard to break when I'm with you. Yeah, I know I can do it on my own, but I want that real full moon, black magic, and it takes two. Problematic. Problem is when I'm with you, I'm an addict, and I need some relief. My skin ain't your teeth, can't see the forest through the trees. Got me down on my knees, darling, please. Oh, I lose control when you're not next to me. I'm falling apart right in front of you. Can't you see? I lose control when you're not next to me. Yeah, you're breaking my heart, baby. You make a mess of me. Yeah. I lose control when you're not here with me. I'm falling apart right in front of you. Can't you see? I lose control when you're not here with me. Yeah, you're breaking my heart, baby. You make a mess of me. 어느 날 한 권의 책을 읽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첫 장에서부터 느껴진 책의 힘이 어찌나 강렬했던지 내 몸이 앉아있던 책상과 의자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정도였다. 그러나 실제로 내 몸이 나로부터 분리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존재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나의 영혼뿐 아니라 나에게 만드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책이 놓여 있는 바로 그 책상 앞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이는 마치 내가 읽고 있던 책장들로부터 내 얼굴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강렬한 힘 때문이었다. 그 빛은 나의 성을 무디게 만드는 동시에 환하게 밝혀주고 있었다. 나는 이 빛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도 있었다. 혹은 그 안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었다. 나는 이미 이 빛 안에서 내가 훗날 알게 되고 또 가까워지게 될 어떤 삶의 그림자를 느꼈다. 책상에 앉아서 책장을 넘기는 동안 내 머릿속 한 구석은 내가 지금 책상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들에서 새로운 단어들을 접할 때마다 내 삶은 송두리째 변하고 있었다. 그러나 곧이어 내게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에 한순간 나는 책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얼굴을 책장으로부터 멀리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세계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했다는 것을 깨닫곤 공포에 휩싸였다. 그 다음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독감에 압도되었다. 그것은 지리도 언어도 관습도 모르는 나라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러한 고독이 가져다준 속수무책을 경험하고 나자 나는 더욱더 책에 얽매이게 되었다.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혹은 조심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낯선 나라에서 내 삶이 어떤 길을 택하게 될 것인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이 책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낯선 오지에서 나를 인도해 줄 안내서를 읽듯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책을 읽어 나갔다. 도와달랐고 내가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고 무사하게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새로운 인생이 이 안내서 속에 들어있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단어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나의 갈 길을 찾으려 애썼고 한편으로는 완전히 길을 잃게 만들 수도 있는 경이로운 상상들을 하나하나 꿈꾸고 있었다. 책은 여전히 내 얼굴에 빛을 비추며 책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방에 있는 다른 친숙한 물건들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았다. 나는 지금 내 앞에 놓인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생의 존재를 놀라워하며 받아들이는 동시에 이토록 강렬한 힘으로 내 삶을 바꾸어 놓은 이 책이 사실은 평범한 물건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책 속의 단어들이 내게 약속한 새로운 세계의 경의를 향해 나의 마음이 그 창문과 문들을 서서히 열어가고 있을 때 문득 나를 이 책으로 이끈 우연한 계기가 다시 한번 떠올랐다. 그러나 이러한 기억은 나의 의식에 강한 인상을 남기지 못한 피상적인 영상에 불과했다. 책을 계속 읽어 내려가자 어떤 공포가 나에게 이 영상을 떠올리게 했다. 책이 내게 보여준 새로운 세계는 너무나 낯설고 너무나 이상하면서도 놀라운 것이어서 이 세계 속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기 위해 현재와 관련된 무엇인가를 깨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었다. 책에서 고개를 들고 내 방이나 옷장, 침대 혹은 창밖을 보았을 때 내가 알던 세상을 발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시간과 책장이 서로의 꼬리를 물고 흘러가고 있었다. 멀리 기차가 지나갔다. 어머니가 나가는 소리,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도시의 일상적인 소음들에 귀를 기울였다. 거리에서 요구르트 장수가 종을 딸랑거리는 소리, 자동차 엔진 소리, 내가 익히 알고 있던 소리들을 생소한 소리처럼 들었다. 처음에 소나기 내리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것은 곧 여자애들이 줄넘기 하는 소리로 변했다. 또 날씨가 개는구나 생각했을 때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려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또 그 다음 페이지를 읽었다. 다른 생의 문틈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보였다.
내가 알았던 것과 알지 못했던 것들이 보였다. 그리고 내 삶과 내 삶이 가게 되리라고 생각되는 길이 보였다. 책장을 넘기면 넘길수록 내가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인식하지도 못했던 어떤 세계가 점점 더 내 존재 속으로 침투하며 내 영혼을 사로잡았다. 내가 알았거나 한때 고민했던 모든 것은 사소한 것으로 변했고 예전에 내가 몰랐던 것들은 숨어있던 곳으로부터 하나씩 나타나 내게 신호를 보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했다 해도 책을 읽고 있는 동안은 대답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천천히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과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물에 대한 관심이나 호기심이 사라져 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내 앞에 펼쳐진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와 흥분 때문에 이곳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건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엄청나고 다양하면서도 복잡한 가능성들이 일종의 공포와 같이 변해버렸을 때 나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기대에 들떠 온몸에 전율을 느끼며 다리를 흔들고 있었다. 내 얼굴 위로 비친 책에서 뿜어져 나온 빛 속에서 허름한 방들, 폭주하는 버스들, 지친 사람들, 희미한 글자들, 사라진 마을과 사람들, 유령들을 보고 나는 두려움에서 사로잡혔다. 여행이 있었다. 항상 여행이 있었다. 모든 것은 여행이었다. 그때 나는 이 여행을 하는 내내 나를 따라다니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내 앞에 나타날 것 같다가도 사라져버리고 사라졌기 때문에 더욱더 찾고 쉽게 만드는 시선을 오랜 세월 동안 죄악이나 불명예와는 거리가 멀었다. 부드러운 시선을 보았다. 나는 그 시선이 되고 싶었다. 그 시선을 통해 바라본 세계 속에 존재하고 싶었다.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던지 정말로 그 세상에 내가 존재해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스스로를 납득시킬 필요조차 없었다. 나는 정말로 그곳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살고 있다면 이 책은 당연히 나에 관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이 책은 누군가가 나의 생각들을 나보다 먼저 생각해서 적어 내려간 것이기 때문이다. Till I'm in the casket you carry.
나는 잠시 동안 새로운 이웃을 바라보았다. 내가 그들을 구경하는 것을 즐겼던 이유는 단지 그들이 새로 이사 왔기 때문일 수도 있었고 그들을 바라봄으로써 나 자신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나는 아직 나에게 익숙한 이 세계가 송두리째 변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나 내 방이 예전의 그 방이 아니고 거리도 예전의 그 거리가 아니며 어머니와 친구들 또한 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일종의 적대감, 말로 뭐라고 붙일 수 없을 만큼 두렵고도 위협적인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나는 창가에서 한 걸음 물러났지만 나를 부르고 있는 책에게로 돌아가지는 못했다. 내 인생을 원래의 궤도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 등 뒤의 책상 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아무리 등을 돌려도 모든 것의 시작은 책 속에 있었고 이제 더 이상은 그 여행을 미룰 수 없었다. 그 순간 예전 삶과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두려워졌다. 그래서 어떤 재앙에 의해 삶이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린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나 또한 내 삶이 다시 예전의 궤도로 돌아갈 것이고 지금 내 앞에 벌어진 일은 어떤 끔찍한 사고도 재난도 아니라고 믿음으로써 마음의 평온을 되찾고 싶었다. 그러나 내 등 뒤에 펼쳐져 있는 책의 존재가 손에 닿을 듯이 너무도 가깝게 느껴졌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저녁 먹으러 오라고 나를 불렀을 때 나는 이런 상태로 방에서 나왔다. 그러고는 새로운 곳에 익숙해지려고 안간힘을 쓰는 풋내기처럼 식탁에 앉아 어머니와 대화를 나눠보려고 했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고 앞에 놓인 여러 개의 접시에는 다진 고기와 감자로 만든 스튜, 올리브 기름으로 요리한 부츠, 샐러드, 사과가 담겨져 있었다. 어머니는 맞은편 아파트에 새로 이사온 이웃에 대해, 내가 기특하게도 오후 내내 책상에 앉아 공부한 것에 대해, 장을 보러 갔던 일에 대해, 소나기, 텔레비전에서 하고 있는 저녁 뉴스, 앵커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어머니를 사랑했다. 어머니는 미인이었으며 온화하고 부드럽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세계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든 책을 읽은 것에 죄책감을 느꼈다. 만약 그 책이 모두를 위해 쓰였다면 나는 생각했다. 이 세계의 삶이 이토록 느리고 무심하게 흘러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책이 오직 나만을 위해 쓰였다는 생각은 나처럼 합리적인 공학도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책이 나에게 오직 나 한 사람에게만 말을 건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바깥 세계가 예전과 똑같이 돌아갈 수 있었을까? 그 책이 오직 나만을 위해 상상된 비밀이라는 사실은 생각하기조차 두려웠다.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가 설거지를 할 때 나는 돕고 싶었다. 어머니를 만지면 내가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써 온 그 세계로부터 다시 현실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냥 놔두렴. 어머니가 말했다. 나중에 내가 할 거야. 나는 잠시 동안 텔레비전을 보았다. 나는 저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고 혹은 텔레비전 화면을 발로 걷어찰 수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 집 텔레비전이었다. 우리가 보는 것, 일종의 램프, 한 가정의 신과도 같은 것. 나는 웃옷을 입고 외출용 신발을 신었다. 나갔다 올게요. 몇 시에 들어올 거니? 어머니가 물었다. 기다릴까? 기다리지 마세요. 괜히 그러다 또 텔레비전 앞에서 주무시게 될 거예요. 너의 불은 껐니? 그리고 나는 어느 낯선 동네에 위험한 구역을 돌아다니듯 내가 어린 시절부터 22년 동안 살아온 우리 동네의 거리로 대담하게 걸어 들어갔다. 12월에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가 가벼운 산들바람처럼 얼굴을 스치자 어쩌면 예전에 세계에서 내가 지금 막 들어선 이 새로운 세계로 몇 가지가 함께 넘어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내 삶을 구성하고 있는 이 거리를 걷는 동안 곧 그것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갑자기 달리고 싶었다. 나는 불 꺼진 인도를 따라 커다란 쓰레기통과 진흙 구덩이를 피해가며 빠르게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눈앞에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보였다. 어렸을 때부터 봐온 플라타너스와 미루나무는 여전히 똑같은 플라타너스와 미루나무처럼 보였지만 거기에서는 어떤 추억이나 연상작용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지친 나무들, 낯익은 2층집, 회반죽, 구덩이에 불과할 때부터 지붕을 얹을 때까지 지켜봤고 나중에 새로운 친구들이 이사오고 나선 곧잘 놀러가기도 했던 지저분한 아파트 건물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런 영상들은 내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조각들이 아니라 그런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는 사진들 같았다. 나는 그림자들, 불 켜진 창문들, 앞들의 나무들, 현관의 문패들을 알아보았지만 그것들은 내게서 어떠한 감정도 끌어내지 못했다. 예전의 세계는 내 주위를 온통 둘러싸고 있었다. 그것은 맞은편 거리에 여기저기에 모든 곳에 친숙한 식료품 가게 진열장과 LNK역 광장의 가로등과 이 시간까지도 최레크를 끌고 있는 빵집 오븐과 과일 가게의 나무 박스들과 손수레들과 인생이라는 이름의 제과점과 낡아빠진 트럭들과 방수포와 피곤해 지친 시커먼 얼굴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커다란 죄라도 되는 것처럼 남몰래 책을 품어온 나의 마음 한구석은 도시의 불빛 속에서 부드럽게 빛나는 그 모든 형태들을 보곤 얼어붙어 버렸다. 나는 이 익숙한 거리로부터 비에 젖은 나무들의 슬픔으로부터 환하게 밝혀진 과일 가게와 정육점의 간판으로부터 아스팔트와 물 웅덩이에 비친 네온사인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었다. 한 줄기 바람이 불자 나무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그때 내 귓속에서 엄청난 아우성 소리가 들렸고 나는 그 책이 내게 주어진 내가 풀어야 할 비밀이라고 믿게 되었다. 난 공포에 사로잡혔다.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싶었다. 나는 역 앞 광장에 있는 젊은이들의 카페로 갔다. 여전히 그곳에서는 동네 친구 몇몇이 저녁마다 모여서 카드놀이를 하거나 텔레비전으로 축구 경기 중계를 보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노닥거리곤 했다. 가게 뒤편에 테이블을 보니 자기 아버지의 신발 가게에서 일하는 대학교 친구와 아마추어 축구 선수로 뛰고 있는 동네 친구가 흑백 텔레비전이 비치는 빛 아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하도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거의 걸레가 되다시피 한 신문과 찻잔 2개, 담배들, 그리고 식료품 상에서 사가지고 와서 의자 뒤에 숨겨놓은 맥주병이 보였다. 나는 누군가와 아주 오래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곧 그들과는 이야기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잠시 동안 눈물이 날 정도의 슬픔에 사로잡혔지만 곧 오만하게 냉정함을 찾았다. 나는 책 속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택된 사람에게만 나의 영혼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내 자신의 미래가 완전히 내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지금 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책이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책은 일종의 비밀이나 죄악처럼 내 존재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었을 뿐 아니라 나를 마치 꿈속에서 경험하는 것과 같은 말문이 막힌 상태에 빠뜨려 놓았다. 나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나와 닮은 영혼들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나에게 말을 걸었던 꿈을 찾을 수 있는 나라는 또 어디에 있는가? 나와 같이 책을 읽은 다른 이들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철로를 가로지르고 뒷골목을 지나 도로에 달라붙어 있는 노란 낙엽들을 밟으며 걸었다. 갑자기 가슴속에서 강한 희망의 감정이 솟아올랐다. 계속 이렇게 빠른 속도로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면, 이 여행을 계속할 수 있다면 책에서 보았던 세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내 안에서 느꼈던 새로운 인생의 반짝임은 아주 먼 곳에, 어쩌면 영원히 다다를 수 없을지도 모르는 나라에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한 그곳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과거의 인생으로부터 떠나올 수는 있었다. 바닷가에 다다랐을 때 나는 바다가 칠흑처럼 새까맣다는 사실에 놀랐다. 마르마라 해가 밤에는 이렇게 검고
단호하고 잔인하다는 것을 왜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을까? 아주 가끔이긴 했지만 책이 나를 꿰어서 빠뜨린 일시적인 정적 속에서 사물들이 내가 이제 막 알아듣기 시작한 어떤 언어로 말을 걸어오는 것만 같았다. 잠시 동안이었지만 나는 책을 읽는 동안 내 안에서 피할 수 없는 나 자신의 죽음의 빛을 느꼈을 때처럼 부드럽게 출렁이는 바다의 무게를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죽음이 가져오는 종말이 왔도다와 같은 강렬한 느낌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자의 호기심과 흥분에 더 가까웠고 내게 활기를 불어넣었다. 나는 해변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 예전에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바다가 해변에 부려놓은 잡동사니들, 깡통, 고무공, 빈병, 비치샌드, 빨래집게, 전구, 플라스틱 인형 속에서 무언가 어느 나라 본물에서 흘러나온 마법적인 물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반짝이는 물건 같은 것을 찾으러 이곳에 오곤 했었다. 한순간 예전의 세계로부터 넘어온 물건이 이곳에 존재해서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면 책에 의해 새롭게 뜨인 나의 눈이 그것을 아이들이 늘 찾아 헤매던 마법의 물건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순간 내 마음은 갑자기 책이 이 세계로부터 나 혼자만 따로 격리시켰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압도되어서 저 검은 바다가 갑자기 솟아올라 나를 삼켜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휩싸였다. 나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빨리 걷기 시작했다. 내가 내닫는 길을 걸을 때마다 새로운 세계가 생겨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내 방으로 돌아가 책과 단둘이 남기 위해서였다. 나는 거의 뛰어가다시피 했는데 속으로는 이미 나 자신을 책에서 뿜어져 나온 빛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나를 진정시켜 주었다. 나의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철도청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감찰관 자리에까지 오른 비슷한 연배의 절친한 친구가 있었다. 그는 기차 마니아들을 위한 철도라는 잡지에 자신이 쓰고 그려 실었던 어린이용 만화책을 어린이를 위한 모험 만화라는 주간지 시리즈로 출간하기도 했다. 나 또한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와 철도원 르푸크 아저씨가 내게 선물해준 페로테브와 피터나 까메르 미국에 가다와 같은 책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던 때가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그런 책들에는 항상 끝이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항상 영화에서처럼 끝이라는 말이 쓰여 있었고 그 한 글자를 읽고 나면 나는 영원히 머물고 싶었던 나라에서 나와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마법의 나라가 철도원 르프크 아저씨가 지어낸 곳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가슴 아프게 깨달아야만 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다시 한번 책에서 읽으려고 하는 것은 모두가 진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책을 마음속에 간직했던 것이고 내가 달려온 이 젖은 거리가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고 벌 대신 제출해야 하는 숙제의 일부분처럼 지루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내 생각엔 책이 나의 존재 이유를 가르쳐 준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진흙탕에 발을 디딜 뻔하다가 펄쩍 뛰었는데 발이 미끄러져 흙탕길에 무릎을 짚었을 때 나는 철로를 가로지른 후 이슬람 사원 근처를 지나고 있던 참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던 길을 계속 가려 했다. 아이고 넘어질 뻔했구나 얘야. 내 모습을 본 어떤 수염 기른 노인이 말했다. 어디 다친 데는 없니? 있어요. 나는 대답했다. 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오늘 장례를 치렀어요. 아주 몹쓸 인간이었지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두들겨 패곤 했거든요.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 하는지도 않았어요. 그동안 저는 비란바에서 살았었고요. 비란바라니. 어디서 그런 이름을 생각해낸 것일까? 어쩌면 노인도 내 얘기가 전부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나는 나 자신이 엄청나게 똑똑하다고 확신했다. 나를 자극한 것이 내가 지어낸 거짓말이었는지 책이었는지
아니면 노인의 당황한 표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속으로 계속 이렇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책 속의 세계가 진실이야.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무엇 때문에? 나는 예전에 한 권의 책을 읽은 후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철학의 기본 원리라는 책을 하룻밤 만에 다 읽고는 이 책에 너무나 공감하여 바로 다음날 프롤레타리아 혁명 친위대에 들어갔는데 사흘 후에 은행털이를 하다 체포되어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고 했다. 또 밤을 새워 이슬람교와 신도덕, 서구화의 배반과 같은 책을 읽고는 하루아침에 술집에서 사원으로 근거지로 옮기고 장미수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카페 위에 앉아 좋기 50년 안에는 오지 않을 내 생을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그리고 사랑의 자유라 나 자신을 알게 되었다와 같은 제목을 가진 책에 흠뻑 빠져 그 사람들을 만난 적도 있었다. 이들은 점성술도 믿을 법한 불의의 사람이었지만 그 대신 진심을 담아 이 책은 하룻밤 만에 내 인생을 바꿔놨어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For a while there it was rough, but lately I've been doing better than the last 4 cold Decembers I recall. And I see my family every month. I found a girl my parents love. She'll come and stay the night, and I think I might have it all. And I thank God every day for the girl He sent my way. But I know the things He gives me, He can take away. And I hold you every night, and that's a feeling I wanna get used to. But there's no man as terrified as the man who stands to lose you. Oh, I hope I don't lose you. Please stay. I want you, I need you, oh God. Don't take these beautiful things that I've got. Please stay. I want you, I need you, oh God. Don't take these beautiful things that I've got. Oh, please don't take. I found my mind, I'm feeling sane. It's been a while, but I'm finding my faith. If everything's good and it's great, why do I sit and wait till it's gone? Oh, I tell you, I know I've got enough. I've got peace and I've got love. But I'm up and I'm thinking I just might lose it all. Please stay. I want you, I need you, oh God. Don't take these beautiful things that I've got. Please stay. I want you, I need you, oh God. I need these beautiful things that I've got. 책 제목 새로운 인생 지은이 오르한 파묵. 오늘 글읽기 여행은 어땠나요? 다른 날의 또 다른 구름 여행을 기대하며 이제 몽글몽글 뭉게구름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저는 부캐릭터 구름 여행이었습니다. Beautiful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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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angel. Love your imperfections, every anger. Tomorrow comes and goes before you know. So I just had to let you know the way that Gucci look on you amazing. But nothing can compare the way you naked. Now we're backward into many, got you fed. Saying you the one for me, I need to face it. Started when we were younger. Swear to God that I loved her. Sorry that your mom found out. Guess that we just really had the thunder. Ain't nobody else that I be under. Beautiful, beautiful life right now. Beautiful, beautiful night right now. No, no, no. Hey,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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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angel. Love your imperfections, every anger. Tomorrow comes and goes before you know. So I just had to let you know. Oh my God, where did the time go? I wish the hours would go slow. How is it 6 a.m.? Your touch is heaven. Beautiful, beautiful sight right now. Beautiful, beautiful life right now. Got the angels saying ooh ah right now, like ooh ah. And this is why we got to touch. Sometimes words are not enough. Finally a golden kiss, honey dripping from your lips. I thank God in my lucky stars, darling. Don't you know what you are? Yeah, baby, you are. Yeah, baby.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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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angel. Love your imperfections, every anger. Tomorrow comes and goes before you know. I just had to let you know the way that Gucci look on you amazing. And nothing can compare the way you naked. Tomorrow comes and goes before you know. So I just had to let you know. I just had to let you know. Swear to God, you're beautiful. Yeah. Loving can hurt. Loving can hurt sometimes. But it's the only thing that I know. When it gets hard, you know it can get hard sometimes. It is the only thing that makes us feel alive. We keep this love in a photograph. We make these memories for ourselves, where our eyes are never closing, our hearts are never broken, and time's forever frozen still. So you can keep me inside the pocket of your ripped jeans, holding me closer till our eyes meet. You won't ever be alone. Wait for me to come home. Loving can heal.